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5월이 아니죠. 7월 5일 토요일 아침에 또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만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주쯤에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과 회동을 해서 국회 현안을 논의할 것이다. 뭐 이런 보도가 오늘 나왔네요. 그리고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오는 16일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도 오늘 아침 신문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정권, 이런 정권 아래에서 사는 우리가 참으로 그 처지가 참 서글프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 서영석 이사장님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사장님, 어떻게 토요일에도 오늘 또 나오셨어요. 생방송으로. 예. 한중 정상이 어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확대, 그러니까 전쟁할 수 없는 나라에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이렇게 바꾸지 않았습니까? 평화헌법을 재해석함으로써. 이거에 대해서 한중 정상회담, 그제는 아무 소리 없더니 어제 일본의 이런 집단 자위권 확대에 우려를 표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경향신문을 보니까 말이죠. 대일 초강경 메시지를 공개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초강경 메시지가 맞나요? 예? 강경 메시지인 건 맞죠. 맞는데. 네. 결국은 이제 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이 이 보통 국가로 간다. 예.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그 동북아의 구도를 네. 바꿀 수 있는,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일대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일본은 아시다시피 그 전쟁 패전 이후에 자기들은 종전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헌법을 바꿨어요. 네. 우리는 절대로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없다라고. 왜냐하면은 일본이 그야말로 아시아를 초토화시킨 주범이었고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죠. 그래서 이른바 평화헌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헌법을 개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 헌법에 대한 해석을 아베 정권은 그렇지 않다. 우리도 주변 국가에서 요청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아가지고 보통 국가화,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었다. 이건데요. 사실 1945년 일본이 패전한 이후에 무려 70년 가까이 70년 만에 이제 보통 국가로 가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일본이 무장을 통해서 외부를 침략할 수 있다라고 되면은 이제 동북아 구도가 마치 이 20세기 초처럼 아주 경랑으로 갈 수 있는 이제 매우 중대한 사건인 것은 분명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일본과 정면으로 격돌할 수 있는 국가는 역시 중국 아닙니까? 아무래도 러시아만 하더라도 세력이 많이 약화돼 있고 그리고 그 연해주를 통해서 일본과 접촉하는 면이 러시아 전체 면적에 비하면은 이제 좁은 데 반해서 중국은 그야말로 한반도라는 완충지대를 사이에 두고 전면적으로 일본과 격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그야말로 일대 사건이고 또다시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일본의 침략을 에 대한 그 트라우마, 악몽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강하게 나오는 것만은 이제 분명하죠. 우리가 지금 일본의 군사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이제 전쟁할 수 없는 나라에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가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족쇄가 풀림으로써 당장 걱정되겠죠. 그 사이 한 70년 동안 일본이 어마어마한 군사대국으로 물밑에서 커왔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니까 일본의 군사력 현황을 보니까 세계 10위예요. 세계 10인데 사실상은 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군비 그 지출을 놓고 보면은 2013년 기준으로 세계 6위라고 합니다. 일본은 그야말로 직업군인 제도거든요. 네. 우리처럼 징병제가 아니고 말하자면은 모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간부 위주로 편제돼 있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은 60만 대군 했을 때 그 60만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은 나라예요. 예. 그래서 전쟁이라든지 유사시 발발하면은 얼마든지 징집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100만, 200만 대군을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런 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군비 지출이 6위라고 해서 6위인 건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전쟁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 훈련해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일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라는 것은 예. 지금처럼 러시아가 몰락한 이 점에는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일본이 아니냐. 예. 이렇게 보통 얘기들 하죠. 예. 지금 일본의 군사력 중에 핵심은 해상방위력, 해군력이라고 하더군요. 당연하죠. 일본은 예. 육지로 연결된 나라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예. 다 바다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면이 바다가 아니라 전면이 바다죠. 그런 일본의 해상방위력은 왜 걱정이냐. 바로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당장 우리와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항공모함급 이즈모를 비롯해서 호위함 48척 그리고 잠수함 16척 해가지고 141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글쎄요. 12척만으로 일본 해군을 무력화시킨 시대의 이야기는 이순신 장군 시대 이야기일 뿐이지 이렇게 진짜 동해상에서 한국과 일본이 붙었을 경우에 과연 우리는 우리가 박살난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일치된 얘기입니다. 예. 12척으로 일본군을 괴멸시켰던 영화로도 되더만. 예. 그때 이순신 장군이 명량이라는 영화가 곧 나오죠. 예. 이순신 장군이 이겼던 결정적인 이유는 예. 포 사거리 때문이거든요. 예. 그 당시에 일본은 접전 이렇게 붙어가지고 예. 싸우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예. 조선해군은 멀리서 대포로 그냥 작살내는 그런 그때 당시로서는 최첨단 네. 최선진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예. 이겼던 건데 지금은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게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예. 우리보다도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게 일본입니다. 예. 그 옛날 이순신 장군 때하고 정반대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정신력으로 항상 우리는 이긴다. 이건 축구에서나 통할 얘기지. 축구에서도 잘 안 통해요. 요즘은 정신이 없다고. 예. 예. 정신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정신이 없는 거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경향신문 그런데 이 3면 분석을 보니까 말이죠. 대일 초강경 메시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유일하게 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이럴 땐 목소리를 내야죠. 우리 자존심 있는 나라 아닙니까? 중국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게 중국 눈치 본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박 대통령이 이것만큼은 참 잘했다. 그런데 경향신문은요, 외교 입지를 스스로 축소했다.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이 경향신문의 분석이 맞습니까? 전통적인 미국 우위론적인 분석이죠. 그런 분석들이 우리 학계나 언론계의 주류적 해석이기도 하고요. 아니 이게 무슨 조선일보도 아니고 말이죠. 경향신문에서 이런 분석을 하니까 놀라운 거죠. 이게 참 미묘한 문제입니다. 예. 아베와 박근혜가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예. 아베는 극우적인 망동을 일삼고 예. 결국은 일본의 우파들을 자극해서 좀 집권을 오래 가져가고 예. 그 집권을 오래 가져가면서 평화헌법도 고치고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야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아베가 외교적으로 하는 행동을 보면은 또 정반대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남한과 그다음에 중국과의 대결을 불사하면서도 그들이 가장 증오하는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북조선, 예. 북한하고는 또 서로 긴밀하게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외교적으로는 사실 적도 동지도 없다. 예. 이게 이제 정설인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지적을 받을 만한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국내 내부적으로 보면은 수많은 친일파들이 지금도 큰 소리 빵빵 치는 네.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일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예. 여러 가지 기계류 수입 같은 거 여전히
정밀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거든요. 예. 일본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나라고 실질적으로 친일파가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큰 소리 치는 그런 나라인데 예. 박근혜는 마치 일본에 대해서는 뭐 저기 외교의 석상에서 아베 만나면 악수도 안 하려고 그러고 네. 이런 식의 행보를 보여왔단 말이에요. 이게 악수 이제 안 하는 거는 뭐 아베뿐만이 아니라 어떤 할머니. 그렇지. 할머니 악수도 회피하는. 이게 보니까 진짜 아베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차원에서 악수를 거부한 게 아니라 그냥 악수를 습관이야?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 습관이야.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여튼 그동안은. 이제 그래서 그 외교적으로는 예. 그런 강경 태세를 취하면은 실리는 잃지만은 내부적인 여론은 좋아집니다. 봐, 일본에 대해서 말이야. 아베에 대해서 큰 소리 치는 박근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외교적인 실리는 잃어가면서 예. 내부의 여론에는 그 포퓰리즘적으로 대응하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예. 이번에 또 결국 우리는 일본하고 싸울 땐 싸우더라도 예. 또 가까워져야 할 때는 가까워져야 되는 그런 멀고도 가까운 나라인 것은 분명한데 예. 중국의 강경 공세에 편성해서 예. 오히려 국내 방금 그 우리 경영국장도 박근혜가 잘한 일 아닙니까? 예. 라는 여론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외교적 실리는 잃고 예. 국내의 박근혜 떨어진 지지도를 회복하기 위한 예. 그런 노림이 아니냐. 예. 그런 게 그 바닥에는 좀 깔려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박근혜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 현재 그런 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전과 때문에 예. 결국은 그런 평가를 받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일본의 보통국가화에 대해서 가장 첨예한 예.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중국이 아니고 예.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죠. 독도가 더 가까워요. 예. 조어도 다오이다가만 거기에도 일본에서는 센가쿠라고 합니다만은 예. 거기도 이제 분쟁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만은 예. 그쪽에는 잘못하면 전면전으로 붙을 가능성이 있고 예. 독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 공격해서 점령해놓고 쓱싹해버리면은 예. 우리가 제대로 대응 못할 것이다라는 또 일본이 갖고 있는 그야말로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 예. 아니 우리나라 꼬라지 보면은 사실 일본이 그런 자신감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예. 손 친일파들이 지금도 큰소리 땅땅 치고 있는 이런 나라 아이고 그거 한뭐 어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가장 그 충돌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얘기도 못 한다면은 네. 진짜 그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죠. 이걸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오른다면은 전 오르는 거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미국 눈치 본다고 일본에 대해서 할 소리 못 한다? 그것만한 굴욕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근데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예. 다른 부분에서도 좀 뭔가 우리 국익에 걸맞는 그런 행동을 하면은 그런 해석이 안 나올 건데 국익에는 관심이 없고 개인의 사익에만 관심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지난 주간에 나온 거 보니까 30%대도 있더만요, 보니까. 마의 40%가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30%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요. 이명박 씨가 그 촛불 집회 때 한참 인기가 떨어졌을 때는요.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평균 두 자릿수 때 10%대가 유지를 했는데요. 중간 지점을 없앤 여론조사였나? 하여튼 그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7.8%가 나왔어요. 네. 그 정도로 인기가 추락했던 그런 바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그야말로 참화에 가까운 인사청사에도 불구하고 30%로 떨어져서 아이고 박근혜가 레임드 가는 얘기하는 거 보면은 참 박근혜는 강자는 강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박근혜가 강자가 아니라 박근혜 배후가 강자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명박 배우는 박근혜 배우나 거의 비슷한 거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의 인기를 계승받은 이건 어떤 정책이나 혹은 정치의 수준, 격질과 무관한 혈통에 대한 지지 아닙니까 이게? 아니 영남이 지금 1,300만인데 똘똘 뭉친 영남 1,300만 구도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40%도 못 얻는 그런 구조다? 이건 좀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이제 해석은 그렇게 하는데, 물리적인 수치 자체가 30%대밖에 아무리 최악으로 가도 30%대다라고 하니까 참,
겁난다. 그런 생각은 들죠. 자,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양상인데 이 떨어진 것이 회복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특히 이번 일본에게 할 소리 이걸 계기로 바닥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봤을 때 전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아니,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 대한 강경한 자세 이런 것들이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분명히 전출이라고 봐요. 뭐 그런 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가 다른 건 몰라도 지지율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고 그리고 전략도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코치도 나왔을 겁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뭘 알겠습니까? 여기서 큰 소리 치셔야 그 대통령님의 떨어지는 지지도가 회복됩니다. 그런 얘기를 누군가 했겠죠. 자, 그게 단기적으로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그 국민TV 뉴스에서도 리포트 잘했더만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거의 1년 6개월, 7개월의 그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대세 하락이다. 꾸준히 내려왔어요. 중간중간에 약간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실력이 결국은 노출이 되면 될수록 지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이 원칙이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회의적이다는 말도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반짝 반등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번 인사참사에서도 보듯이 실력이 드러나는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을 맞이하면은 이건 뭐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그야말로 뭐 벼락이 쳐가지고 과거 국민 라디오 드라마에 나왔던 것처럼 이명박과 노무현 대통령은 영원히 크로스되는. 그래서 뭐 쟤하고 혹시 뭐 영원히 크로스된다면 몰라도 뭐 그럴 이야 그건 뭐 사랑과 영혼 같은 스토리에 나오는 얘기고 현실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취해왔던 여러 가지 그 양태들을 통해서 미뤄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실력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 그렇게 결론 지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대세 하락 추이가 계속되어 왔던 터기 때문에 단기적 반짝 반등은 있겠지만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730 재보선 국면을 우리가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새누리당은 오로지 전략이 정치 혐오증을 가중시키고 그렇게 해서 투표율을 낮추는 여기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그러면은 있습니까? 아니 어제 그 경향신문이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건 내가 보기에는 맞는 분석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워낙 새누리당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분명하고 게다가 새누리당을 구성하고 있는 그 의원들의 수준이 뭐 대통령 수준만 낮은 게 아니라 의원들 수준도 거의 뭐 막가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 인간들은 정치 해모증을 유발해서 오히려 무투표를 유도하는 거 아니냐? 라고까지 그 얘기할 수 있는 그 지경에 이르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이라는 게 그런 전략을 내세우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보다도 새누리당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는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 더 잘 대하고 있다고 봐요. 이준석의 혁신위원장 기용, 이건 대체 무슨 의도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혁신장사가 그동안 통해왔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여러 좀 중도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서 사실 지난 총선에서도 과반 획득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런 중도적 인사들이 내놓는 복지 그리고 경제민주화 이런 야당의 공약을 수용함으로써 대통령에도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결국은 사기로 드러나긴 했습니다만은 사안마다 고개 허리를 낮추고 그다음에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사기를 치는 것들이 지금까지 먹혀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준석이라고 하는 29살짜리 남자를 기용을 해서 뭔가 새누리당을 바꾸자라고 나오는 것은 타당한 전략이죠. 물론 이제 워낙 늑대 소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새누리당으로서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건 완전히
더 이상 뭐 패배볼 언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누리당은 진작부터 박근혜 눈물쇼 약발도 다 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다른 전략이 있어야 한다. 예. 해서 이준석을 그 위원장으로 내세우는 새누리당을 바꾸고 새바위라고 그러대요. 예. 이걸 만든 것은 전략적으로는 아주 타당한 올바른 방향을 잡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전략 면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략이 없는 정당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하는 정치 지도인지 알 수가 없어. 새누리당은 야 우리 실력으로는 도저히 국민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또 바꾼다고 이거 뭐 맨날 써먹었던 거지만 이거 외엔 다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바꾼다고 하긴 해야 된다. 그러면서 파격적으로 29살짜리 청년을 위원장으로 영입하는 그런 초강경수를 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중진들을 영입하겠다고 하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보다 훨씬 낫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진들이 자기 욕심 채우기 경향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보는데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이기기 위한 공천을 하겠다는 노력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문수 영입하겠다는 거 김문수 노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제대로 된 공천은요. 예. 사양하는 사람을 공천해야 그게 제대로 된 공천입니다. 아, 사양하는 사람을 공천해야 된다. 그렇죠. 하고 싶어하는 놈을 공천하는 거는 제대로 된 공천이 아닌 경우가 정치권에 많아요. 천정배가 강주 나가서 저 호남 쪽에 출마하겠다고 하고 김두관이가 김포 나가겠다고 하는 건 지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정동영, 손학규는 자기 하겠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니 새누리당의 현실이 또 사양하는 사람을 공천했을 때 그 위력이 더 크고요. 그렇죠. 예. 아이 김문수가 지금 사양하고 있는데 막판에 오케이 해가지고 출마해 보세요. 예. 저는 그쪽이 어느 쪽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김문수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반반이죠. 저는 한 70%의 무게를 둡니다. 안 되는 쪽으로? 네. 왜냐하면은 네. 나가봐야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기면 본전이고 지면 개망신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 타격도 크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보지 않느냐면 수세적 입장으로 아니 나올 이제 상황이 김문수가 아니다. 예. 결국은 이제 정몽준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건데 예. 정몽준은 바보였어요. 왜냐하면 지지도에서 여권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예. 서울시장을 나가가지고 그거는 이겨도 본전이고 지면은 져가지고 지금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김문수는 정몽준이 아니에요. 예. 여권 지지도에서도 김무성이한테도 가끔씩 밀리는 약자란 말입니다. 예. 이런 사람은 극약 처방을 써야 돼요. 예. 그래서 동작거래가 나와가지고 누구나 다 불리하다는 그런 시각에서 역전성을 거두면은 그거 하나가 정치적으로는 진일보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김문수는 나가야 되고 정몽준이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예. 둘 다 거꾸로 지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근데 김문수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빵점은 아닙니다. 정몽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판단력은 정치적으로 빵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예. 근데 김문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일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내가 김문수라면 나갈 거예요. 내가 정몽준이라면 지난번 서울시장 절대 안 나갔죠. 네. 뭐 하나 나갑니까? 그거야말로 방금 우리 김국장이 얘기했다시피 이겨야 본전이고 치면 완전히 박살나는 건데 저 가지고 개박살나지 않았습니까? 예. 정몽준과 김문수의 사례는 다르다. 다르죠. 다릅니다. 그 점은 아주 색다른 해석이십니다. 색다른 게 아니라 예. 맞는 해석이죠. 예. 얼마 걸까요? 내기를 한번 하시면. 아니, 저도 예. 김문수가 그렇게 나이 개인적으로 안 만난 지가 하도 거의 10몇 년이 돼가지고 예.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김문수가 제대로 된 정치적 판단력을 갖고 있다면 출마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네. 과연 그렇게 할지. 그건 내가 아까 반반이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예. 잘 어쨌든 반반이라도 70%보다 더 많이 본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시죠. 김문수가 나간다 하면은 서희 사장님이 이기시는 거고 안 나간다 그러면 제가 이기는 걸로 해서 내기 한번 보시죠. 내가 매우 불리한데 나도. 안 돼. 이 프레임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좋아.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 순대 한번 사시는 걸로. 아니, 홍대 앞에. 순대. 순대. 김문순대요 해가지고. 맞아. 순대 오케이. 순대 한번 사시는 걸로. 순대를 한번 쏘겠습니다. 네, 저희 애청자분들께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진 찍어서 인증해야지. 또 우리, 애청자분들 좀 모시고, 몇 번 모시고 해야 이게 타격이 크니까. 우리 서희 아빠님은. 타격을. 예.
우리 김용민 국장이 받을 수도 있어. 예. 아니, 뭐, 알 수 없는 거지, 그거는. 예. 네. 우리 서희 아빠님은, 이사장님 예상은 빗나간 적이 많음. 이렇게 또 올리셨네요.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보면은, 네. 서희 사장님 말씀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문수가, 오로지 동작만 보냐 이거예요. 전체 판을 봐야 되는 건데, 나가서 이게. 안 나가면은, 김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승리를 폄하하기 위해서 손수조를 냈잖아요. 새누리당에서. 네. 그렇듯이 이번에 그 동작을에 이 기동민 전 서울시 부시장을 냈잖아요. 기동민 공천 될 때까지 기동민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번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예. 기동민 공천도 골때를 가요. 진짜.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겨봐야 김문수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 동작을에 노회찬 의원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결국 막판에 가면은 노회찬하고 기동민이가 단일을 할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예. 그래 되면 기동민이 밀릴 수도 있어요. 참 진짜 아니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거는 잠시 후에 얘기하고요. 한 10분만 더 새누리당 얘기를 하시죠. 새누리당 얘기하죠. 네. 자, 새누리당 지금 큰일 났어요. 수도권 큰일 났다. 지금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 윤상현이 계속해서 김문수 전 지사를 상대로 해서 나와라 설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두고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는 그렇게 분석하더군요. 이게 읍소, 호소, 달래기 혹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포즈가 아니라 일종의 압박이다. 이렇게 보더군요. 너 대권 꿈꾸잖아. 우리가 도움 안 주면은 어려울 텐데. 뭐 이런 일종의 그 압박의 차원에서 나와라 이러는 게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지금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실제 이명박께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거든요. 몰래 사찰을 하긴 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같은 편끼리 서로 압박 가하고 하지 않았는데 박근혜 정권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이른바 친박 그 중에서도 그 이른바 직계들 뭐 윤상현 뭐 그리고 그 춘천의 김진태 뭐 사실 뭐 여기 이번에 뭐 말씀 많았던 조원진이라든지 이완영이 사실 다 박근혜 직계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완용이 아니라 이완영. 이게 이 박근혜 직계들의 특징을 보면은 진짜 예의를 반말 먹은 인간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김문수에 대해서도 인터뷰도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사실은 사전에 여차여차해서 당에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최소한 설득하는 모양이라도 갖추고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바로 그냥 들이댔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니 박근혜 인기로 유지되는 당이 새누리당이고 박근혜 없으면은 니들이 다 돼질 놈들인데 우리가 시키면 까라면 까는 거지 무슨 협이고 협상이고 지랄이고 있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더러운 거야. 더럽지 진짜. 그러니까 김문수도 아니 씨발 박근혜가 천년만 그냥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래 인간들아 박근혜 천년만 년 갈 것 같아. 이제 길에 1년이야 인간들아. 1년 뒤에 니들 어떤 행시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 나올만 하거든요. 그렇죠. 윤상현이가 지가 사실 선수로 보나 저 어느 쪽 윤상현입니까? 지금 김문수 앞에서 그런 식으로 뒷담화를 깐다면은 김문수 진짜 이 새끼 진짜 다음에 한번 걸리면 죽어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제가 어제 조간 브리핑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08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차명진 그리고 윤상현 그리고 아마 조윤선일 겁니다. 이 세 사람이 당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어요. 어느 날 이제 그 연수 행사가 있었는데 마치고 나서 이제 술자리가 벌어졌는데 거기 몽준이 형도 왔다고 합니다. 근데 윤상현이 그때 또 친정몽준이었어요. 그래서 정몽준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김문수의 오랜 그런 후배였던 정치적 동지라기보다는 차명진 보좌관 했지. 예, 그렇죠. 김문수의 어떤 꼬봉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차명진 전 의원이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수족과도 같은 수족 같은 그런 그런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또 우리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 당시 의원이었죠? 네. 아니다, 김문수가 될 것이다. 이러다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일설에 의하면, 이 몸싸움까지 벌어졌다는, 주먹이 오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차명진이도 다일질이지. 예. 근데 이제 윤상현보다는 차명진이 더 나이가 많고, 그래서 결국 뭐, 윤상현이 뭐, 다소 이제, 고개를 숙였다는 얘기도 뭐, 일설에 의하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여간 이 윤상현이는 차명진하고 놀던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김문수 보고 압박을 가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그러니까 김문수 생각에는 야, 이 윤상현이가 많이 컸네. 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이라는 건 항상 변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그때 그 코올리기 였던 윤상현이 지금 여당의 상무총장이 돼가지고 자신을 압박할 수도 있다. 예. 뭐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예.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사실 뭐 선후배의 도리라든지 예. 최소한의 예의 뭐 이런 것은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친박계들의 행태들을 보면은 예. 이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는 것은 진짜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도 없고, 뭐 예. 조원전이나 이완영이나 이런 인간들, 그 심지어 심재철이 이런 인간들 하는 것들 보면은, 같은 당내에서도 다른 계파들에 대해서는 진짜 예의 반말하는 걸 보면서, 야, 이 집단도 오래가기 힘들다. 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임태희가 이명박이 비서실장을 했고, 그래서 공천을 뭐 배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 이명박이가 국정원을 동원해가지고 안 밀어줬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됐겠습니까?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뒤명판이가 막판에 그딴 소리 안 했으면은, 박근혜 마지막 1대1 문제라고 토론해서 완전히 밀려가지고 게다가 토론 도중에 아이, 뭐, 아무 죄 없는 것으로 다 뭐 됐다는데 이딴 소리 해가지고 이미 다 보고받았다는 거 뽀록 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된 것은 사실 뭐 이명박 도와줘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명박 정권을 개성했다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마당인데 아무런 예의 반말아먹은 행동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걸 보면서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임태희는 뺐으면 좋겠어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보면은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도 없는 정당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이명박 인사들이 부상하는 것이 정권 운영 차원에서 부담이 된다라고 판단한 탓은 아닐까. 지난 지방선거 때 각 곳에서 이제 경선이 있었는데 친박은 완전히 거의 절멸하다시피 했고요. 친이가 절멸했겠지. 아니요, 친박이. 친박이? 예. 언제? 지난 지방선거 때 주요 광역단체장 당내에서 경선 벌여가지고 보십시오. 서울시장 후보 정몽준. 그것도 친이라고 볼 수는 없지. 친박이라고 볼 수는 없지. 그렇죠. 물론 이제 유정복, 서병수 두 사람 정도예요. 뭐 또 저 보십시오. 경기도 남경필. 주요 공천지, 주요 그 경선지에서는 뭐 실력으로 하면 친박이 안 되는구만. 안 되죠. 그냥 실력으로 위해서 그냥 찍어 내리는 수밖에 없겠네. 또 뭐 홍준표 경남의 경우도 그렇고요. 홍준표도 뭐 친박은 아니지. 뭐 김기현도 사실은 친이 아니겠습니까? 울산. 그리고 원희룡도 제주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친박은 솔직히 뭐 뿌리도 약하고. 그래도 박근혜 주변에서 박근혜한테 충성거렸던 사람들 수준이 이 높은 사람들 없잖아요. 그나마 이명박은 그래도 그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도 있고 나름 또 민주화 운동 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재호도 있잖아. 이재호. 그 뭐 외연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친박은 완전히 뭐 박근혜 수첩밖에 없지. 박근혜 수족이 되는 사람들만 이게 사실은 중용이 됐고 가까이 됐던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박근혜 쪽 인사들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저열하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저열하다고까지는 뭐 얘기하면은 박근혜 주변 인사들이 기분 나빠할 거고. 김용민이가 그런 말해서 기분 나빠할까요? 워낙 막말하니까 뭐 조원진이 얘들 더하더만 여하튼 아니 사실을 얘기했지 뭐 솔직히 안 그런가? 저기
하여튼 그 지명도라든지 네. 고상하게 얘기합시다. 예. 지명도라든지 네. 그 중량감이 예. 아무래도 덜해 보이는 건 사실이죠. 예, 그렇죠. 이게 보통 예. 점잖은 얘기입니다. 예. 근데 감이 안 된다는 말이 예. 가장 적실한 표현인 것 같고요. 예. 네. 감이 안 되는 사람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친박 인사들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광역단체장 후보에서 경선 과정에서 크게 밀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친이계가 재보선에서도 전면에 부상하고 그렇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 장악력은 떨어지게 될 것이고 하반기 국정 운영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 아니냐. 당장 국회의장만 보더라도 이 친이계의 그 정의화 시가 됐잖아요. 네. 황우여를 밀려고 했는데 친박에서 근데 황우여는 자빠지고 정의화 의원이 이제 국회의장이 됐단 말이죠. 뭐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친박은 뭐 국정은 물론이고 당 장악력마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태세란 말이죠. 아까 이제 그래서 하고. 양진대 기자가 해석이 나오는 거죠. 예. 결국 EJ 한다고 뭐 정몽준도 어차피 친박은 아니니까 예. 김문수를 키워서 EJ 하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문수 밀어줄 테니까 네. 동작거래 나와서 좀 충성이라도 해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아이디어가 나왔겠죠. 예. 근데 김문수도 나름 정몽준 빼면은 자기가 최고의 카드라고 보는데 정몽준은 이미 서울시장을 통해서 맛이 갔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뭐 별 예우도 갖추지 않고 나를 이용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면은 못하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하여튼 나는 뭐 친박의 속셈이 어떻든 간에 김문수로서는 사실 카드가 별로 없어요. 네. 참고 기다리든가. 네. 뭐 어차피 80 다 돼서 대통령이 되신 분도 있으니까. 예. 참고 기다리든가 아니면은 모험을 한다면은 이 판을 깰 수 있는 모험을 해야 되는데 동작으로 출마하는 것도 예. 모험의 한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뿐입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번 730 재보선 공천 과정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사장님. 끝내주는 음악이네. 예. 박경진 전성시대. MR이 전혀 없는, 예. 자, 이사장님. 아니, 얘기 예.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새누리당. 예. 김포 있잖아요, 김포. 진성호 떨어졌어요. 진성호 떨어졌어요. 이게 3명을 경선 붙이기로 했는데. 예. 진성호 빠졌습니다. 아이고. 저격수 빠지셨어요. 아니, 근데 좀 바보 같은 게 그 사람. 아니, 무슨 출마를 하면서 외벽에다가 예. 총을 드는 모습으로, 그 총을 또 유권자를 향해 겨냥하는 모습으로. 그거 나중에 바꾸긴 했는데. 예. 미쳤지. 아니, 완전 돈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지가 저격수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진성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저격수다라는 프로가 무슨 무한도전이야? 누가 알아, 그걸? 며칠나 본다고. 그러니까. 아니. 야, 참, 그 인간도 참 대책 없는 인간이야. 아니, 잠깐만. 어떻게 국회에 했는지 모르겠어. 조선일보 기자였으니까. 이거 완전 정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플레이인지, 나. 아니, 내가. 예. 강화도에. 예. 산을 몇 번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다 보면은, 예. 김포를 꼭 지나게 되는데, 예. 지나다 보면은, 예. 강화대교 쪽으로 가는 어귀에, 예. 태몽장만하게, 예. 머리에 끈 들고 총 들고 있는, 너는 저격수다. 그걸 보고 내가 뒤로 잡아준 줄 알고, 쟤 미친놈 아니야. 아니, 그러다가, 지난번 우리 김포 형사가 있어가지고 또 갔잖아요. 네. 연지영 곰탕. 네. 그때는 보니까 저격수 총을 뺐더라고. 그래서 안 늦었다 임마. 생각했는데 아니라더라니까. 드디어 3명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예.
5명 중에서 2명이 탈락했는데 그게 우리의 진성호 선수가 끼는 그런 쾌거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참 안 됐어요. 모 종편이라고 하는데 TV조선 같아요. 아니 진성호가 나오는 데가 저기 TV조선 말고 또 있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아니 나는 잘 모르겠는데 모 종편에서 그 진성호와 관계 있다는 모 종편이니까 조선일보 출신이니까 TV조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개파 정치의 희생양인 것을 그렇게 묘사했다고 그러던데 참 뒤로 잡아였어. 야, 만이산 한번 가봐라. 진성아 왜 떨어진지 아니, 유고자회다 씨발 16 갈긴다는 놈을 갖다가 누가 공짜로 주겠냐. 야, 그래,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성우 형이 끝났구나. 아이고. 안 됐습니다, 우리 성우 형. 아이고, 모처럼 또 재기의 기회를 노렸는데 말이죠. 예. 총함 잘못 들었다가. 갔어요. 예. 갔습니다. 님은 갔습니다. 님은 갔습니다. 예. 자, 이사장님,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더군요. 새정치민주연합 동작을 이번 기동민 전 서울부시장, 이분 공천과 관련해서, 일단, 금태섭 대변인, 안철수 공동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통하는 이 금태섭 대변인을 낙마시키고, 박원순 시장의 측근으로 통하는 기동민 전 시장을 갖다 앉힌 거는, 이거는 여러 가지 전략이 담겨 있는 것이다. 무슨 전략입니까? 미친 짓이지. 아니, 이제 광주 광산을에 신청을 했잖아요. 기동민 전 시장이. 근데 사무실 개소하고 그 이튿날 딴 곳에다 공천을 한 거 아닙니까? 미친놈들이지. 어찌 보면은 파행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광주에서 박원순 측근이 이렇게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호남으로, 박원순 시장의 외연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에 측근이 또 입성하는 효과에 더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서울로 보낸 것이다. 이런 설이 있고요. 또 하나 기동민 전 부시장 이분을 서울로 보냄으로 인해서 결국 광주는 이제 경선을 치르지 않기로 한 거 아닙니까? 전략 공천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천정배 전 의원을 배제하기 위한 그런 고려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도. 천정배를 왜 배제하는데? 글쎄요, 일단 중진이 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건지. 글쎄, 천정배 전 의원은 또 호남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인데, 그건 안철수 공동대표 그리 친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러면 그 두 해석이 모두. 네. 안철수의 욕심 때문에 내친다. 그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는구만. 안철수 공동대표 작품이래요. 그러니까 천정배는 호남을 상징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광주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면은 호남을 독식하고 싶은 안철수의 야욕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천정배를 배제한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호남에서 아직도 이니셔티브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많죠. 박원순, 기동민이를 서울로 보낸 것도 역시 박원순이가 호남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것을 안철수의 야욕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뺐다. 그 얘기밖에 더 되나. 무슨 안철수가 나쁜 사람이구만. 그래서 이제 그런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번 공천은 개판 5분 전이에요. 이게 새누리당은 워낙 바닥이 나빠가지고 저렇게 헤매는 거지. 전략은 맞아요. 전략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판이 어렵기 때문에 중진들을 차출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경선해가지고 후보를 내면은 특히 수도권에서는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새누리당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문수한테 가서 읍소를 하고 임태희한테도 야 평택에는 못 주지만은 제발 수원에라도 가달라라고 읍소하는 겁니다. 그 전략은 틀린 전략은 아니에요.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습니까? 지들만 잘하면은 정상적으로 공천을 해도 다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막아 끼는 게 전 두 가지 측면에서 막아 끼고 있다고 봐요. 지도부의 사심, 중진들의 욕심이 작용하는 겁니다. 저는 천정배나 그다음에 김두관이 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거 전 반대예요. 왜냐하면은 정상적으로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출마를 해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저쪽에서는 김문수 대권 후보를 갖다가 꽂아 넣겠다는 등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바닥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공천 전략은 야권에게 바닥이 좋다. 그렇죠. 야권의 공천 전략은 정상적으로 나가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에
중진들이 무슨 중진 차출이라는 거는 옛날 어디야 분당에 네. 새누리당 세가 강한데 손학규를 넣는 게 그게 중진 차출인 겁니다. 예. 아이 광주에 천정배가 출마하는 게 중진 차출이야. 중진 욕심이지. 그리고 김포에 김두관이가 나가는 게 김두관이가 김포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10불 넘는 인간이 거기다 출마하고 김포에 김두관이가 안 나가면 찌나 오죽하면 전성호도 떨어져가지고 여기 나오는 3파진 보면은 전부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김동식, 이윤생, 홍철호. 예. 그건 중진 차출이 아니라 중진들이 사역입니다. 사역. 근데 이제 이런 면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새누리당이 그 기득권으로 똘똘 뭉친 정당 아닙니까? 네. 그냥 뭐 주요 선거를 앞두고 수시로 그 간판이 바뀌잖아요. 당 이름도 바뀌고 뭐 이준석이 나오고 뭐 누구는 들어가고 명멸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동네가 바로 새누리당인데 그게 새누리당이 탈기득권화됐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한 1인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그 보수의 뜻에 따라서 이 사람 저기다 배치하고 저 사람 저기다 배치하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수 정당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정상적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아니니까 결국 각계의 약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각계의 그런 욕망들이 충돌하면서 파열음이 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예. 자기들 욕심대로 뭐 하면은 서로 정상적으로 경쟁해가지고 경선 통해서 뽑으면 되는 거죠. 예. 뽑으면 되는 건데 거기에 그 천정배나 네. 김두관이가 나도 끼워달라고 한다는 것은 중진답지 않은 처사다. 예. 그런 얘기죠. 네. 중진들이 나가려면은 어려운 지역에 나가야 돼. 그게 중진 차출론의 도덕성이 담보되는 겁니다. 여기 누가 봐도 어려운 데다. 하지만 내가 내 몸 한 몸 희생하는 정신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더라도,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게 말하자면 중진들이 그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유일한 명분인데, 아니, 광주하고 김포가 그런 명분에 해당합니까?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수원 그 8달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 수원 8달은 또 우리 남경필 지사의 그 본거지 아닙니까? 예. 아성. 이게 그게는 새누리가 강하니까. 거기에 나간다는 것은 진정성이 인정되는 그렇죠. 것이고요. 게다가 또 손학규 지사는 아무 연관도 없는 분당에 어려운 지역에 차출돼가지고 나가서 이긴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공도 있어요. 그리고 경기지사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 출마한다면 손학규는 지역 연구라도 주장할 수가 있지. 나머지 천정배는 아니 광주가 뭐 자기 연구인지 못 컸는데 뭐 하여튼 뭐 호남이라는 측면에서 연구인이라고 주장한다면은 거기가 뭐 어려운 지역이라서 뭐 한나라당 출신으로 출마한다면 내 이해를 해요. 새누리당으로. 아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꽤 은필층 중진이고 과거에 정동영, 신기남, 천정배 해가지고 열린우리당 시절에 이른바 삼도마찰을 했던 사람이 보궐선거에 나온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아유, 참. 어떻게 광주 광산을에 만약에 권은희 전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나간다면은 그래도 지금까지의 어떤 공천 과정에서 보여줬던 파행들은 완전히 덮어지지 않을까요? 전략적으로 이제 권은희 과장이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는 있는데요. 저는 옳다고 봅니다. 뭐 권은희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역공을 받아서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 인간들도 있던데 그래서 헛소리예요.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은 권은희가 안 가면은 진상이 파헤쳐지나?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어요. 결국은 말썽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권은희 전 과장의 개인적인 소망과 무관하게 저는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에서 박근혜 부정선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파헤친다는 건 저는 아주 좋은 카드라고 봅니다. 그거를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못 해낸다면 정치력 부족한 거죠. 아니, 권은희 전 과장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을 그만뒀는데 바로 공천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된다면 누가 봐도 야, 너 국회의원 하기 위해서 그만두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를 들은 게 그게 도덕적으로 마음이 맞닥지 않기 때문에 안 나간다고 할 거예요. 그걸 설득하는 게 정치력인 거죠. 그 광주 광산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건 전략 공천이라고 누구나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뭘, 천정배를 꽂는다. 아니면은 기동민이 나가는 걸 갖다가
기동민에 대해서 조금 이따 따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네. 진짜 지금 새정치 민주연합은 이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물론 이제 워낙 환경이 좋을 때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긴 해요. 예. 뭐 온갖 개판을 다 쳐도 이길 수 있는 환경일 때는 진짜 개판을 치더라고. 예. 그래서 개판을 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전략면에서는 이건 진짜 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애들 잡배들이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땅따먹게 하는 수준입니다. 보수 정당이 아니라는 점, 또 보수 정당이란 점, 저는 여기서 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본질이 다르다. 근데 보수 정당이 아닐 경우에는 예. 정상적인 절차를 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이제 우리 미래 근데 우리나라 그 정치 역사를 따져봤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로 지금의 그 야당이 보수 정당으로부터 탈피를 했잖아요. 그 무질서, 파행 이런 것들이 계속 연출되는 반면에 저쪽은 유사일에 단 한 번도 보수 정당이 아닌 때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수 정당이 아닐 경우에는 예. 보수가 아닙니다. 보스. 보수 정당이 아니고 민주적인 정당이 되려면은 예.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게 왜 야당이 지리멸렬 하느냐? 예. 그게 야당은 체질은 보수 정당 체질인데 보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리멸렬 하는 거예요. 예. 자, 보수 없는 체제에서 체질을 바꿔야 되거든요. 예. 그 시도가 바로 민주통합당이었습니다. 예. 그게 백만밀란 운동이 바로 그런 그 무질서를 민초들이 힘에 의해서 질서화하겠다는 그런 노력이었거든요. 예. 물론 이런 것들이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혼란을 노정했었는데요. 그게 문성근 대표가 합류했던 그렇게 혁신과 통합으로 민주통합당을 만들었던 그 정신이 계속 이어져 갔다면은 예. 지금 민주당이 이런 새정치민주연합 이런 개판으로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항상 이게 보수를 희구하고 보수가 나오면 보수를 부정하는 이것이 지금 새누리당의 지리밀려상을 만드는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절차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은 사실 정당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미래입동자 국민TV를 하면서 느껴요. 예. 여기도 누구 1인 보수에서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서영석 이사장님이 지금 천정배, 김두관 두 분의 그 이런 730 재보선과 관련한 그런 행태에 대해서 문제 삼았지만 그게 이 미디어협동조합의 주장이 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우리가 말하자면 사실 이제 주인이 없는 예. 보스가 없는 예. 그런 조직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래협동조합 아닙니까? 예. 근데 미래협동조합의 운영은 철저하게 절차적 투명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고 이것이 뭔가 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새정치민주연합도 사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 보스가 없이도 잘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보스가 없을 때는 원칙대로 투명하게 절차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보스화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부작용보다 훨씬 더 적어요. 지금 보스 없는 정당인데 지금 김한길이나 안철수 이 두 분 공동대표는 보스가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다 보니까 예. 이런 혼란상이 나오는 겁니다. 예. 누가 얘기를 듣습니까? 예. 절차적으로 제대로 투명하게 해야 사람들이 승복을 하는 거지. 예. 기동민이 문제를 갖다가 내가 나쁘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동민이라는 사람이 광주 광산에 공천 신청을 한 사람이면은 물론 서울로 보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동작을이 예. 사실 지금 저쪽에서는 김문수 나와달라고 업소할 만큼 여당에게 불리한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는 정상적인 공천을 하는 게 맞거든요. 아니, 기동민이를 광주에 공천 신청한 사람을 동작을에 한다고 해서 불리한 걸 갖다가 역전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철석 갖다 붙인 거 아닙니까? 그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아까 그 김용민 국장이 해석했던 두 가지. 박원순 측근이 광주에 들어가는 것을 안철수가 싫어한다. 예. 그리고 기동민을 빼더라도 천정배 같은 거물이 들어오면은 역시 안철수의 호남 장악에 방해해야 된다. 라는 해석이 나오는 게 불투명하게 일을 처리하니까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게다가 기동민하고 허동준 동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낙하산 때문에 피봤던 허동준이
서로 민주화운동 같이 했던 동지들이에요. 네. 아니 기동민이는 전략공천 낙하산이 되고 허동준이는 빼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참 책상 위에서 자기의 손익만을 따져가면서 그런 식으로 원칙 없이 공천하는 게 만약에 안철수 대표의 작품이라면은 예. 안철수 대표 정계 은퇴해야 돼요. 이게 무슨 새정치입니까? 이거는 구악 중에서도 최고의 구악 정치입니다. 예. 새누리당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새정치가 아니라 그 구정치죠. 그게 실은 헌정치.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 기동민 공천으로 인해서 금태섭 대변인도 상당한 그런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근거리에서 대선 전부터 이렇게 모셔왔던 분에게서 낙천을 받은 거 아닙니까? 네. 예. 이런 걸로 봤을 때 헤럴드 경제는 이런 제목을 달았네요. 안철수 세력 굴려도 커지지 않는다. 예. 아니 그러니까 참 기회를 줘도 말이에요. 네. 그 기회를 제대로 못 살리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사실 김한길 점점 지지율이 떨어져서 네. 그래도 3강을 유지했었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 문재인, 안철수. 근데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은 더 떨어져서 지금 4위로 밀려난 양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동대표가 돼서 사실 그건 안철수 대표에게는 기회였거든요. 예. 사실은 정치 무명이었던 사람이 대선 후보도 결국 못 됐지 않습니까? 문재인에게 예. 밀려서. 네. 그래서 이제 다만 그런 국민적 기대. 문재인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국민적 기대를 바탕으로 일약.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노회찬 자리를 잡아채고. 그렇게 해서 공동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정이 어떻든. 공동대표가 됐으면은 자기가 얘기하는 새정치에 걸맞는 행보를 보였으면은 그야말로 큰 기회를 잡아서 우뚝 1위로 섰겠죠. 박원순이가 따라오겠으며 문재인이 따라오겠습니까? 원래 안철수가 1등이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와가지고 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자기 자신을 상징화시켰던 그 새정치와는 전혀 맞지 않은 행동들을 하니까 그렇게 떨어지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누가 원망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원망해야지. 그래도 한동안은 좀 믿고서 뭘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보수 정당이 아닌 만큼 지도력이 흔들릴 수 있으니 좀 밀어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고 또 얘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너무 시작부터 안철수를 흔들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던데. 아니, 당연히 시작부터 흔들죠. 시작부터 흔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아니, 당의 터줏대감들이 볼 때는 안철수 웃기는 거지. 지가 뭔데? 예. 와가지고 초선 국회의원 시작한 지 몇 달도 안 되는 사람이 공동대표를 안다고 하면은 쏘고를 했다. 그래, 니 잘 되나 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벼락출세를 했으면은 벼락출세에 걸맞는 행보를 보여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 못했던 걸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예. 아예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하나하나 보십시오. 지금 이 공천도 그렇고 예. 그동안 안철수가 했던 행보들은 하나같이 다 실망을 주는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죠. 좋은 기회를 줬는데도 못 살리는 건 자기 자신이죠.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이번에 내 기동민 공천을 보고 아주 뒤로 자빠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왜 박원순 시장의 측근을 그렇게 했을까? 게다가 허동준이하고 같이 운동권 출신으로 같이 정치를 시작해서 사실 20년직이라고 친한 친구들인데 예. 그 허동준이를 밀어버리고 거기에다가 광주 광산에 공천신청한 기동민을 올렸을까?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해석도 맞는 것 같네. 박원순이 최측근이 광주로 들어가면은 광주 독식하고 싶은 안철수 선생한테 해가 되니까 너 빠져 못하니까 허동준이 밀어버리고 거기다 찍어넣은 것 아니냐. 그 해석 저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봐요. 네. 그런 식이니까 욕먹는 겁니다. 네. 그 서울 동작을은 반드시 이겨야 될 것이고 지난 지방선거 결과 박원순 시장의 득표율이 정몽준 후보 득표율보다도 높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도, 이런 흐름이라면은 야당에게 이니셔티브가 주어진 것이고 또 실제로 서울 동작을 공천 신청을 받았거든요. 새누리당이 지역위원장 한 명 떨렁 신청을 했다. 그러니까 그 지역위원장 이름은 처음 들어본 이름이고. 전략공천이라는 건 말이죠. 예.
항상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불리한 곳에 하는 게 전략공천입니다. 예. 그리고 너무 난립해가지고 냅두면은 후유증이 우려가 될 때 중앙당에서 정리하는 게 그게 전략공천이거든요. 네. 아니 동작거래는 호동지에 나가도 저는 당선된다고 봐요. 네. 거기다가 무슨 아니 그래서 뭐 그런 애 같은 사람을 집어넣는다. 그건 전략공천 맞아요. 예. 응? 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슨 그게 전략공천입니까? 그러니까 해석 불가라는 얘기가 나오죠. 예. 해석 불가는 무슨 해석 불가입니까? 안철수한 그 야욕이 작용했구만 보니까. 네. 아 그나저나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 해운대 기장갑 재보선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굳혔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무소속으로 나온답니까?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또 최정치민주연합은 후보 못 내겠네. 근데 이제 일단 안철수 공동대표 또 문재인 의원과 만나서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일단 지금 오 전 장관 측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새누리당 후보 누구와 붙어도 상당한 차이로 승산이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해운대 기장갑이면은 우리로 치면 거의 강남에 해당하는 데입니다. 신도시죠. 예. 거기. 예. 아, 강남까지는 안 되겠다. 분당 정도 되겠나? 네. 뭐 하여튼 그런. 아니 부산에서 보면은 강남이죠. 강남입니까? 예. 하여튼 여당세가 강한 곳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제 이럴 때 오거돈을 무소속으로 나오겠다니까 이거는 뭐 전략 공천도 아닌데 전략 지역화 할 수는 있죠. 무공천 지역으로 둠으로써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이런 게 말하자면은 이제 전략인 겁니다. 불리한데 항상 꽂는 게 전략인 거예요. 예. 수도권에서 전략 운운하면은 그거는 야욕이 작용하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최정치민주연합. 제가 누구한테 가서 그런 얘기합니까? 그 옛날에 그 당에서 출마도 했었잖아. 지금 관계없죠. 관계없습니까? 네. 탈당했습니까? 탈당했죠. 확실합니까? 탈당 공지도 했고 말이죠. 네. 탈당 안 하고 거기서 무슨 언론인 행세하고 다니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는 이제 장난 차원에서 한번 새누리당 입당을 한번 고민해 보기도 합니다. 네. 새누리당 입당을. 그러면 받아줄까? 나도 한번 입당 신청을 해볼까? 이제 과거 구원을 모두 우리 통합 차원에서 대통합 차원에서 그런 차원의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여당에서 지금 김광진 의원 사퇴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퇴라면 이제 국조특위 사퇴를 말하는 건데 이 다음 주에 이제 청와대 기관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어떻게든 이걸 좀 피해보려고 파행을 막으려고 친박 쪽에서 지금 수를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 국조특위를 이런 식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김광진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런 해석이 제가 봤을 때 정확한 것 같아요. 여기 또 안철수가 또 나옵니다. 왜요? 아니 이제 김광진이 젊은 의원 아닙니까? 네. 국조특위에서 이제 박근혜 관련해서 말을 좀 잘못한 건 있어요. 뭐 내가 보기에 크게 잘못한 건 아니던데. 아니 맥락상 그 말은 맞는 거지.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NLL 대화록 있지도 않은 NLL 포기 발언 있다고 사실상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새누리당부터 접시에 코 박고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성해야죠. 근데 뭐 얘들은 후한무치한 인간들이니까 김광진이 보고 이제 그 핑계 삼아가지고 방금 이렇게 김광진이 안 빼면은 뭐 파행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공갈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야당 대표란 자가 아니 왜 그딴 빌미를 주느냐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가. 예. 그게 할 소리입니까, 근데?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들은 안철수한테 좀 항의 좀 하세요. 말을 좀 제대로 좀 똑바로 하고 욕 안 먹게 해야지 아니 말이야. 그런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에 왜 힘을 실어줘? 그러면 김광진이가 뭐 잘못한 것 같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 참고. 아니 지금. 이런 거죠. 이제 당시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청와대가 계속 해경에다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에 첫날 이제 통화가 공개되면서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서 이제 그 현장 영상을 빨리 보내달라. 우리 대통령께 보여드려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해경 바빠 죽겠는 해경에다가 4분인가 통화를 해요. 4분인가.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압박을 합니다. 네. 골든타임에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광진 의원이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니 이 영상을 빨리 보내달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예요. 뭐 좋아한다 이 표현은 없지만 이 말은 없는데
그 말을 보면은 VIP가 관심을 가지니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뉘앙스를 풍길 만한 그런 운동들을 많이 했죠. 그걸 이제 김광진 의원이 VIP가 좋아하니까 빨리 보내라 이렇게 해서 골든타임 황금의 골든타임을 4분이나 협의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 그 녹취록 봐. 그게 VIP가 좋아한다는 말 있어 없어? 없거든요. 그걸 밀어잡아가지고 뭐 온갖 그 내가 보기에는 이건 지랄 연병 수준이에요. 박근혜만 걸리면은 얘들은 진짜 어떻게 북조선인가 봐. 친박들은. 그 똑같은 놈 갖기 싫어해 보면은. 걸리면은 뭐 완전히 뭐 조국의 원수 하면서 온갖 쌍욕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친박들 보면은 꼭 그런 것 같아. 야, 나 그거 보고 뒤로 잡아진 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게 했으면은 사실 김광진 의원은 그 뭐 파스타 K 파스타 비슷한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저기 청년 비례대표로 된 분이죠. 그래서 젊더라고. 근데 뭐 지금까지 하는 활약들을 보면은 진짜 젊은 의원 잘 뽑았다. 야, 그 제도라는 게 참 좋은 거구나.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이 출중한 의원이에요. 아니, 그런 의원이 그런 식으로 역공에 시달리면은 격려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한다는 얘기가 왜 그런 필미를 제공했느냐. 이딴 소리를 대표란 자가 하고 자빠졌으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물론 이제 물밑에서, 왜 그 쓸데없는 필미를 줬냐.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다 언론을 타고 나왔단 말이죠. 안 보이는 데서 얘기하면 안 돼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지금, 어떻게든 여당을 꼬드겨가지고, 세월호 국정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말을 했어? 라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는 그것들을 표출하면 안 되죠. 아니, 그것도 뭐 그렇게 잘못한 일이라고 말이죠. 아이고, 뭐,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뭐, 국정조사 할 때도 한나라당이 터집 잡으니까 사람들 빼고 그랬잖아. 네. 전에 또 장하나 의원, 역시 청년 비례대표로 이제 국회에 입성한 장하나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사실상 개인 성명을 냈죠. 김한길 대표가 또 불러다가 야단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그냥 공동대표가 아주 그냥 패키지로 노는구만. 장하나는 김한길이 져지고, 김광진은 안철수가 져지고, 역할 분담 잘하고 있네. 아이고, 씨. 젊은 의원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거는 뭐 어떤 치기 어린 행동, 이렇게 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상당수 국민들의 그런,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들이 얼마나 일을 잘합니까? 또 쌩 메고 다니면서 현장을 두루두루 다니는 이런 정치인들 찾기 힘들어요? 장하나 의원이 그런 사람이고 김광진 의원이 그런 사람입니다. 잘한다고 칭찬은 못할 망정에 새누리당 왜 눈치를 제대로 못 받느냐 이런 식으로 갈구고 이 당대표가 할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에이고 참. 이게 참 김한길이야 사실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안철수 공동대표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 창창한 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사실은 개인의 욕심보다는 원리 원칙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처리하면은 결국은 모든 게 안철수 의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욕심을 버릴 때 사실은 더 좋게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참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아이고 참 730 재보선 앞두고 그렇게 해서 또 만약에 여당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야당이 또 표를 얻는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이거 참 안철수, 김한길 이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내년까지 아닌가 싶은데. 아니 올 초에 이 당이 합당을 해서 새 당이 생겼고 적어도 2년의 그 임기가 보장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렇다면은 2016년까지는? 그러면 2014년 2월 3월에 이제 합당을 했으니까 총선 16. 총선 공천권도 갖게 되나요? 애매하네. 시점이. 아니 이제 공천권을 가지고 안 가지고를 떠나가지고. 그때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지 이거.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진짜 저는 권하고 싶은 게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대통령이 되겠다는 건 욕심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 가는 과정을 정말로 투명하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대표에게 좋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개인의 욕심을 끼우면은요, 네. 그걸 정반대로 만들어놔요. 지금까지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네. 좀 정치적으로 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 뭐 안철수 의원 같은 대표 같은 분도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예. 사람들 중에서는 여러 길이에요. 예. 뭐 좀 급격하게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 좀 더 온건하게 나아가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길이란 말입니다. 네. 그 중에서 좀 온건하고 중도적인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바로 안철수 대표고.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으로 너무나 망가지는 것도 결코 저는 우리 바람직스럽지 않죠. 예. 안철수 대표 개인에게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정치 전반에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이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지금 뭐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2017년이죠, 대선은. 예. 앞두고 그때까지 정치적으로 좀 성장을 해서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하나씩 탈피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빌어보지 않습니다. 공천 문제를 떠나서 말이죠. 네.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가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을 쓰레기 구악으로 안철수 대표가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설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그 기초공천 반대 입장 표명을 했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때도 단 1mm도 밀리지 않으려고 했던 안철수 대표의 그 멘탈리티 속에는 이것들은 기득권만 추구하는 구악이다. 이런 인식이 가득한 거 아니냐. 이제 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뭐 예. 정치권에 들어와 보면은 예. 이제 사실 국회의원들 우리도 뭐 저 국회의원 특권 같은 거 하면은 그 일반 시민들은 되게 막 화를 내고 열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작 국회에 들어가 보면은 예. 국회의원들이 참으로 일을 많이 하고 예. 이렇게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면은 예.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좋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걸 절감하게 되는데요. 근데 늘 그렇듯이 저는 이 국회도 그렇고 우리 정치권의 수준이 개판 5분전으로 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지역구도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예. 왜 지역구도가 그 바닥에 깔려 있느냐면은 네. 그게 아무나 공천을 해도 영남에서는 새누리당이 당선되고 예. 그야말로 막대기를 꽂아도 호남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선되는 그런 구도 속에서는 훌륭한 인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게 훌륭한 인재라기보다는 훌륭하게 아부를 잘하는 인간이 반드시 국회의원이 됩니다. 예. 일단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예. 국민을 보고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 공천권을 가진 사람에게 충성을 하고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수준이 낮은 인간들이 그리고 오히려 수준이 낮은 정도가 아니라 수준이 개판 5분 전 인간들이 국회의원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과거 통일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 네. 그 부산 경남은 민주당하고 통일민주당이 각축을 벌였어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 심지어는 민주당 의원들도 수준이 다 됐습니다. 예. 시원처럼 놈 내보내면은 통일민주당한테 밀리거든. 그렇죠. 그래서 경쟁 구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 근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중에서 사실 수도권만 제외하면은 예. 영남, 호남이 거의 다인데 네. 이게 지역구도 때문에 수준 이하가 그냥 양산이 되고 있으니 이 나라 정치가 발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이 보스 노릇할 때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야욕이 작용을 했겠지만은 아무나 꽂아도 되니까 제에서 수혈이라도 해가지고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꽂아 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게 이제 없어지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광주 광산에 아니 그거하고 좀 관계없어요. 그 얘기를 그만하자.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애청자분이 올리셨네요. 합당할 때 대표 임기는 내년 3월까지 하기로. 2015년 3월까지 하기로. 네. 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2014년에 이제 합당을 했는데 한 1년 하기로 한 거군요. 그렇다면은 내년 3월에 있을 전당대회는 2016년에 있을 총선 공천권을 갖고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은 문재인 의원도 생각이 있다면, 대선에 대한 꿈이 있다면 이때 본인이 대표로 나오든지 아니면
뭐 자신의 어떤 그런 상징성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대표 후보로 낸다든지. 뭐 본인이 나오기 좀 힘들겠죠. 뭐 우리 야당 전통은 이제 대통령 후보와 네. 당권을 분리하는 게 거의 전통이 되다시피 했거든요. 새누리당은 조금 다르긴 했는데. 네. 이해창 씨가 이제 그걸 깨가지고 당권 대권 분리를 안 했던 거고, 예. 그 이후에는 대부분 다 분리가 됐었죠. 예. 그래서,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 경쟁에서 문재인 의원이 누구를 밀 수는 있겠지만은 본인이 나가기는 뭐 대권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예. 내년 전당대회도 상당히 주목됩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 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참 많은 분들이 또 조합원으로 또 합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26,346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26,000명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제가. 그러면은 이게 지금 지금 거의 350명 가량 정도의 신규 조합원이 이렇게 또 함께 하게 됐다. 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또 게다가 또 CMS로 해서 월 자동 납입을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일단 저희가 이제 여러모로 재정상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뜨거운 열기들이 또 모아지고 있습니다. 재정상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는 뭐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예. 뭐 우리야 모든 재정 상태를 매달 공개를 하니까 예. 보면 금방 알아요. 예. 그게 지금 7월이니까 6월. 예. 6월 성적이 좀 참담했죠. 네. 뭐 참담했다고 해서 전반적인 그 대한 언론의 그 조합원이나 이런 거 증가를 보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긴 합니다. 예. 근데 최소한 한 달에 1,000명 정도는 더 늘었어야 했는데 그 반토막이 났죠. 예. 게다가 지출은 많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한 1억 가까이 적자가 난 걸로 이미 결산서에 나와요. 보고서를 또 저희가 올렸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난리가 난 거죠. 예. 뭐 우리가 그런 걸 예측 못하고 일을 했던 건 아니지만은 예. 6월처럼 그 사실 이제 5월, 6월, 네. 4월, 5월, 6월이 가장 어려울 거라고 예측은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4월 1일부터 TV 방송을 하기 위한 시설 투자가 한 14억 원 정도가 계속 지출이 됐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공사 시작해가지고 돈이 뭐 매달 1억 내지 2억씩 단계적으로 지출이 됐는데 지난달에 마지막으로 이제 잔금이 지출이 됐죠. 예. 그리고 사람들 많이 뽑아놓는데 임금비 쫙 늘어나지. 특히 네. 4월부터는 세월호 국면을 맞이해서 뭐 연장 근로수당 그다음에 일요 휴일 근무수당이 많이 넣으니까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이거는 조합원 숫자를 더 늘리고 이미 가입한 조합원들이 CMS 계좌 이체 신청을 많이 해주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러나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예. 우리가 그것만을 기다리면서 예. 두 손 벌리고 있을 수는 없다. 예.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절감 방안, 뼈를 깎는 노력 이런 방안들을 이미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을 하고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정리가 되는 대로 뭐
다음 주 중에 예. 이제 제 명의로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전부 메일로 다 보낼 겁니다. 예.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예. 이게 뭐 내일 당장 망할 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네. 이런 위기의 시대, 고통의 시대를 서로 고통을 분담함으로써 예. 조속히 돌파하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뭐 여러 가지 뼈를 깎는 고통의 방안들을 스스로 수용을 하면서도 참 뿌듯해요. 네. 뭐 저도 기업을 경영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구성원들이 이렇게 구성의 존속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조직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잘 되리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CMS 계좌이체 신청, 월 사용료 납부 독려하기 위한 메일도 보내고 이제 할 겁니다. 예. 하는데 그냥 지금 하는 그대로 하면서 네.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하기 싫다 이거예요. 예. 우리부터 뼈를 깎는 각오로 경비 지출을 최소화해서 네. 그렇다고 해서 일을 못할 지경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신문 광고도 나갈 겁니다만은 예. 또 인력 다시 모집합니다. 네. 할 건 하되 예. 쓰는 비용을 줄이고 불효불급한 지출을 줄임으로써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방송도 더 스마트하고 뉴스K 밤에 하는 거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테니까 또 예. 다른 TV 프로그램 편성도 한번 해보고 예. 이런 비전들도 보여주면서 예.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정식으로 호소도 안 했는데 예. 우리 노정면 국장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피로가 누적된 TV 제작위원들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솔직한 사정을 메일로 보내고 그리고 공지를 하면서 아주 그냥 미디어 협동조합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사주로서 그래서 출자도 더 하고 그리고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는 사람들도 더 조속하게 늘리자 이런 자발적 운동이 일어나서 정말 감격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그 김현주 PD가 네. 큰빛 이끼벌레라고 명박벌레, 이명박벌레 이걸 직접 손으로 들고 리포트하는 모습을 어제 뉴스K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네. 예. 진짜 김현주 PD 강팀장이야. 김현주 PD가 저희 우리 이 미디어 협동조합 뉴스 제작팀, TV팀에서 최연소입니다. 저 징그러운 걸 들고. 근데 깡이 정말 대단해요. 아주 뭐 이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이런 깡을 가진 우리 김현주 PD를 비롯한 그런 구성원들의 그 의지가 아주 단단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충족하는 그런 언론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이사장님, 저 김용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